30년이면 충분히 살아줬잖아. 도장이나 찍어. 자식들한테는 이미 다 말해놔줬어. 30년이면 충분히 사라졌잖아. 도장이나 찍어. 자식들한테는 이미 다 말해놨어. 식탁 위에 곱게 접힌 이혼합 비서가 놓였다. 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기대어 손톱을 다듬으며 코웃음을 쳤다.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라. 우리 집에서 30년 동안 먹여 살린 게 어딘데. 신우이가 다리를 꼬고 빈정거렸다. 옳게 빈손으로 들어왔으니 빈손으로 나가는 게 도리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눌렀다. 인주가 종이 위에 번지는 그 순간 30년 자존심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대문을 나서던 그때 검은 세단 7대가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며 멈춰섰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백발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미숙 앞에 다가오더니 허리를 90도로 꺾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누님을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손톱깎이가 툭 바닥에 떨어졌다. 미숙은 그 얼굴들을 바라보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역게 미소를 지었다. 오늘의 사연을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할 거예요.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났죠. 시계가 없어도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이불을 가만히 정리하고 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옆에 누운 준석은 등을 돌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같은 침대를 쓰면서도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게 된 게요.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쌀을 씻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물을 깍둑썰기로 잘랐습니다. 어머님은 물을 굵게 썰면 식감이 거칠다 하셨고 잘게 썰면 쪼그라들어 보기 싫다 하셨습니다. 정확히 새끼손가락 한마디 크기. 그 기준에 맞추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미숙아, 너 거기서 뭐하니?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어깨가 흠칫했습니다. 어머님이셨습니다. 자주색 가운을 걸치고 부엌 문턱에 서 계셨죠. 82이 되신 지금도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셨습니다. 국 끓이려고요, 어머님. 또 무국이야? 우리 준석이 어제도 무국 먹었잖아. 어제는 콩나물국이었어요. 어머님이 미간을 찌푸리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한 거야. 색깔이 비슷하면 헷갈리잖아. 음식은 보는 맛도 있다고 몇 번을 말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국과 콩나물국 색깔이 비슷하다는 말을 처음 듣긴 했지만 어머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였습니다. 30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그거였습니다. 새벽부터 못 썰지 말고 죽이나 끓여. 어젯밤 또 변비라 죽을 지경이다. 네, 어머님. 물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쌀죽으로 메뉴를 바꿨습니다. 어머님은 부엌 의자에 앉아 제 손놀림을 지켜보셨습니다. 한 번씩 한숨을 쉬시거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죠. 저렇게 굼떠서야. 우리 큰 며느리가 좀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큰 며느리는 저뿐입니다. 둘째 며느리는 없습니다. 누구와 비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굼뜨다는 뜻이었죠. 6시 반쯤 죽이 다 됐습니다. 그릇에 담아 어머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은 한 숟갈 떠드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왜 또 짜? 소금 안 넣었는데요, 어머님. 그럼 더 이상한 거지. 소금도 안 넣었는데 왜 짜? 저는 가만히 서서 어머님이 죽을 다 드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짜다 하시면서도 어머님은 한 그릇을
다 비우셨습니다. 마지막 숟갈을 놓으시며 한마디 덧붙이셨죠. 내 죽은 변비에는 또 효과가 있긴 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저는 더 이상 그 말의 의미를 따지지 않게 됐습니다. 준석이 일어난 건 7시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저와 같이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침대에서 신문을 보다가 출근 직전에 토스트 한 조각만 입에 물고 나가는 게 일상이 됐죠. 여보, 김치 새 거로 꺼냈어? 5년쯤 됐을까요? 그가 제게 김치 얘기 외에 다른 말을 한 적이요. 회사 일을 물으면 됐다고 했고, 친정 얘기를 꺼내면 핸드폰을 받고, 자식들 얘기는 그래, 알아서 해라로 끝났습니다. 네, 어제 꺼냈어요. 좀 쉬지 않은 걸로 골라. 네. 준석은 식탁에 앉아 죽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님처럼 미간을 찌푸렸죠. 왜 이렇게 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한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오후 3시, 신우이 준이가 친구 2명을 데리고 들이닥쳤습니다. 다들 명품 가방을 들고 왔고 입고 있는 옷도 한눈에 봐도 비쌌습니다. 거실에 자리 잡더니 제가 내온 떡과 과일을 보며 준이가 친구들에게 말했죠. 우리 올케가 손은 좀 야무져. 떡 같은 건 잘 만들어. 칭찬처럼 들렸지만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야무지다는 말은 그 외엔 별 볼 일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은 익숙한 듯 짧게 웃었습니다. 3시간 동안 그들이 거실을 점령했습니다. 저는 차를 내고 새 과일을 깎고 그 사이에 어머님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준이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올케, 다음 주 엄마 생신엔 좀 신경 써. 작년처럼 초라하게 차리지 말고. 작년 어머님 생신상은 호텔 한정식 코스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차렸습니다. 하지만 준이에겐 초라한 거였죠. 저녁 무렵 거실에 혼자 앉아 식어가는 차를 들여다봤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시계는 7시를 가리켰습니다.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와도 그제와도 10년 전과도 똑같다는 게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음식을 만들고 같은 잔소리를 듣고 같은 침묵 속에 잠드는 하루. 이게 삶일까요? 아니면 그저 시간을 견디는 일일까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죠.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 같은 거요.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다시 깊은 곳에 묻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준석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일찍이라야 7시였지만 평소엔 자정 가까이 들어오던 사람이라 어색하게 느껴졌죠. 여보, 식사는요? 먹었어. 거실에 좀 앉아. 거실이라니. 평소엔 거실에서 저와 마주 앉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가만히 내려놓고 거실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죠.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드시던 분이 오늘은 가운까지 갖춰 입고 똑바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준이도 있었습니다. 분명 오늘 오겠다는 연락은 없었는데요.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석이 식탁 위에서 무언가를 들어 거실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곱게 접힌 흰 봉투였습니다. 읽어봐. 손을 뻗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자를 다 읽기 전에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혼합의서. 이게 뭐예요? 이혼하자. 미수가 이쯤에서 정리하자.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무슨 회의 결과를 통보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도장 찍는 칸 옆에 한미숙이라고 인쇄돼 있었습니다. 이미 제 이름까지 다 넣어놓은 완성된 서류였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갑자기 든 생각이 아닙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서류를 작성하고 어머님과 준이에게 미리 알리는 그 모든 과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죠. 이유가 뭐예요? 준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30년이면 충분히 살아준 거 아니야? 이제 그만 끝내자. 자식들도 다 컸고, 자식들이 다 컸다는 게 이유예요? 이유야 많지. 그 중 하나야. 다른 이유는 뭔데요? 준석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 어쩌면 한 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 3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그 눈빛 하나로 다 알 수 있었죠. 어머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미수가 어른들 일은 어른들끼리 해결하는 거야. 이상하게 굴지 말고 도장이나 찍어. 이상하게 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한테 이유를 묻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제가 입을 열면 늘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준이가 팔짱을 끼고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솔직히 말하면 오빠가 너무 오래 참아준 거야. 우리도 봐줄 만큼 봐줬고, 봐줬다는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 박혔습니다. 봐줬다고요. 무엇을 봐줬다는 걸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님 죽을 끓이던 일이요. 명절마다 사흘밤을 새가며 전을 부치던 일이요. 준이가 친구들 데려와 잔뜩 어질러 놓고 가면 새벽까지 청소하던 일이요. 가슴이 떨렸지만 손은 아직 차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랬습니다. 위자료는요? 준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옳게 빈손으로 들어와서 빈손으로 나가는 게 도리지. 어머님이 거들었습니다. 이 집 재산이 다 우리 친가 거야. 너는 이 집에 들어오면서 뭘 가져왔는데? 결혼 패물도 변변찮았고 친정에서 도움 한 번 받은 적도 없잖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거였죠. 30년 동안 이 집에 들어온 것이 없다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끓이던 그 모든 죽들, 명절마다 부치던 전들, 어머님 병원 모시고 다니던 그 모든 날들이 다 들어온 것이 없는 게 됩니까?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소리내어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무엇이 무서웠는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30년 동안 익숙해진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무서웠던 거였죠. 준석이 볼펜을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끌지 말자. 나도 다음 계획이 있어. 다음 계획. 그 말의 의미가 뭔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다른 여자와의 다음 인생.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마지막 도장 하나만 남겨둔 거였습니다. 문득 친정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던 그날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요. 미수가 한정훈의 딸이라는 이름은 잠시 내려놓고 가거라. 사람을 만날 때는 너 자신으로 만나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결혼했습니다. 친정의 손 한 번 벌리지 않았고 아버지의 그늘을 한 번도 빌리지 않았죠. 준석은 제 친정이 평범한 자영업자 집안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결혼 첫날부터 만들어 놓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한미숙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미숙으로서 받은 대가는 이것이었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 빈손으로 들어왔다. 봐줄 만큼 봐줬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발끝부터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거실의 조명이 너무 밝아 눈이 시렸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손톱을 다듬기 시작하셨고 준이는 핸드폰을 들여다봤고 준석은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한미숙만으로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가 다시 또렷해졌다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그래도 펜을 집을 수는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도장 가져올게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면서 손잡이를 한번 꼭 쥐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결혼하던 해 아버지께서 직접 깎아 만들어주신 도장이었죠. 상자를 열었습니다. 한미숙이라는 세 글자가 양각으로 새겨진 자단목 도장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숙아, 이 도장은 내 이름을 새긴 거다. 어디 가서든 내 이름으로 살아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장을 꼭 쥐고 다시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인주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뻘건 인주를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어머님과 준이, 준석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장을 인주에 살짝 묻혔습니다. 자단목결에 빨간색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위 제 이름 옆 빈칸에 도장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종이 위로 인주가 번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30년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결혼식 날 첫째 지훈이 태어나던 새벽, 둘째 서연이 첫걸음을 떼던 거실 한켠, 시아버님 장례식에 비 오던 그 밤, 어머님 환갑잔치에서 친척들 앞에 무릎 꿇고 절하던 그 순간, 모든 장면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도장을 떼었습니다. 한미숙, 세 글자가 빨갛게 찍혀 있었습니다. 준석이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어머님은 잘 생각했다고 한마디 하셨고 준이는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 정리할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쓰던 한 손으로 들 만한 크기의 작은 캐리어였습니다. 옷장에서 옷 몇 벌을 꺼냈고 화장대 서랍에서 아버지가 주신 도장 상자를 챙겼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챙길 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집의 가구도 그릇도 침구도 단 한 가지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림은 제가 했지만 소유는 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어머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 살림은 다 우리 가풍에 맞춰서 들여놓은 거다. 함부로 손대지 마라. 저는 그 말씀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함부로 손대지도 못했고 더 채워 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제 것이 없었습니다. 작은 캐리어를 끌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실을 지나면서 어머님 쪽을 한번 봤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준이는 통화 중이었고 준석은 부엌에서 물을 따라 마시고 있었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결혼 10주년에 준석이 사준 구두였습니다. 굽이 낮고 편한 검정 구두였죠. 그 구두를 신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10주년 때만 해도 우리는 이렇지 않았는데, 아니, 어쩌면 그때도 이렇게 향하고 있었는데 제가 모른 척한 거였는지도 모릅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저녁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닫는 것조차 의미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자갈 위에서 또르르 굴렀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또렷했습니다. 평소엔 들리지 않던 소리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대문을 열면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친정으로 갈 수도, 친구 집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엔 그저 이 문 너머의 어딘가로 가고 싶었을 뿐이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검은 세단들이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다섯, 일곱. 7대의 검은 세단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끈한 검은 차체가 가을 오후의 햇살을 튕겨내고 있었죠. 앞차의 운전석 옆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백발이 섞인 단정한 머리에 짙은 네이비 정장.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친정아버지 곁에 늘 그림자처럼 서 계시던 분. 회사 행사에서 멀리서나마 몇 번 뵈었던 분. 최영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저를 보자마자 걸음을 빨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든 제 앞에 서더니 허리를 천천히 90도로 꺾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누님을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골목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깊고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자갈을 밟는 발소리들. 돌아보지 않았지만 누가 나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준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죠. 최 실장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만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님 몸 불편하실 텐데 제가 짐 들겠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일을, 이 집에서 제가 겪어온 모든 일들을 아버지는 늘 알고 계셨던 겁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눈물을 쓰지 않기로 이미 결심한 후였으니까요.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최 실장에게 건넸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그 집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준석은 대문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어머님은 그 뒤에서 무언가 말씀하시려다 멈춘 표정이었고, 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검은 세단들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눈빛들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게 뭐지? 저 차들이 왜 저기 있지? 저 사람이 왜 저 여자에게 저러는 거지? 그 당혹과 혼란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30년 동안 저는 숨어 살았습니다. 한정훈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한 사람이 잘못이었을까요? 그 경계는 지금도 흐릿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먼저 작아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백미러로 준석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을 부르려 했죠.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최 실장은 조수석에 앉으셨고 저는 뒷자리에 혼자였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골목이 멀어졌습니다. 30년 동안 매일같이 드나들었던 그 골목길이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시야에서 사라졌죠. 운전사가 백미러로 저를 한번 흘끔 보더니 다시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차 안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캐리어가 트렁크 안에서 가볍게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옷가지 몇 벌과 도장 상자 하나. 그게 30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짐이 줄어든 만큼 가슴 한쪽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손에 깍지를 끼고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발끝부터 올라오던 한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기 속에서도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죽은 듯 가라앉아 있던 감정이었죠. 누님 추우시면 히터 더 올려드릴까요?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중하고 깊었죠. 제가 결혼하기 전 친정집 거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늘 똑같은 톤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대로 두세요. 네, 누님. 차는 한강을 건넜습니다. 익숙한 다리였습니다. 신혼 시절 준석과 자주 건넜던 다리. 그때는 차창 밖으로 비치는 한강의 야경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는데 오늘은 그저 길게 늘어진 도시의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성북동 자택에 도착한 건 1시간쯤 뒤였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대문으로 들어섰고 마당의 자갈을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만큼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죠. 차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를. 발끝에 힘이 풀려서 잠시 차 문을 잡고 서 있었죠. 누님, 천천히 오세요. 최 실장이 캐리어를 들고 앞장서셨습니다. 저는 그분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현관 앞에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85이 되신 아버지였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되셨고 어깨는 예전보다 좁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세, 그 눈빛, 그 무게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평생 대성그룹을 일군 사람의 그것이었죠. 왔니?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며 하신 말씀은요.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다가서서야 그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단단한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망하는 것도 안쓰러워하는 것도 아닌 그저 묵묵히 받아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그 한마디에 다 담겼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손을 들어 제 어깨에 한번 살짝 얹으셨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다른 표현은 없으셨죠? 하지만 그 손의 무게가 저에게 닿는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결심한 대로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흐르는 무언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자. 아버지를 따라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들여놓으신 가구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게 벌써 12년 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이 집에서 혼자 사셨고 저는 시댁에서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느라 친정 엄마의 임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 시간이 떠올라 가슴이 시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맞은편 의자에 앉으셨죠.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오셨습니다. 익숙한 향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 즐겨 드시던 보이차였죠. 내 어머니가 늘 끓이시던 거다. 아직도 그 차가 제일 좋아. 아버지께서 차를 한 모금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따뜻함이 손바닥을 통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일을요. 아버지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미수가, 나는 너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결혼하던 그날 내 이름을 내려놓고 가라고 했지. 하지만 그게 너를 버린다는 뜻은 아니었다. 나는 늘 멀리서 너를 보고 있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데려오고 싶었지. 손을 뻗기만 하면 됐으니까.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내가 한미숙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버지.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이 너에게 빈손이라 했다는 말을 듣고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그 말씀에 손이 가만히 떨렸습니다. 누가 알려드렸어요? 내 아들이다. 지훈이가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지훈이가 일주일 전에 나를 찾아왔다. 외할아버지, 엄마가 위험해 보인다고. 자기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다고. 외할머니랑 고모가 엄마를 내쫓을 계획을 세우는 걸 들었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엄마가 너무 안쓰럽다고. 29살 지훈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무뚝뚝하고 말이 없던 그 아이가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식어가는 줄도 모른 채로요. 그날 밤 아버지 댁의 객실에 누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가 친정에 들를 때마다 묵었던 방이었죠. 침대는 그때 그대로였고 벽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복잡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죠. 지훈이가 찾아온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사를 잠시 빠져나와 외할아버지 댁으로 곧장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거실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는데 그 큰 키가 새삼 낯설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저를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안았던 게 언제였더라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지훈아. 내가 알 일이 아니었어.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빠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걸 회사 앞에서 봤어. 그게 2달 전이야.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미행했어. 회사 동료한테 부탁해서. 그러다가 할머니랑 고모가 그 여자랑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시는 걸 봤어. 다 같이 짜고 엄마를 쫓아낼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 저는 지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큰 손이었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 작은 빵 한 조각만 했던 그 손이 이제 제 손을 다 덮을 만큼 컸습니다.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외할아버지가 회장님이라는 건 아는데 엄마가 그 사실을 숨기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함부로 가지 못했어. 잘했어, 지훈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한미숙으로.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속에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친정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아침이면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했고, 오후엔 정원을 산책했고, 저녁이면 어머니의 옛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모아두셨던 그 사진들 속에는 제가 어릴 적 모습도 있었고, 결혼 초기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멀리서 찍어두신 것들이었죠.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녁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미수가, 너는 이제 어떻게 살고 싶으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한미숙으로요. 그러기 위해 무엇을 할 거니?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작은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그룹 산하에 작은 재단이 하나 있다. 문화재단인데 운영이 좀 정체돼 있어. 내가 한번 맡아볼 생각 있니? 작게 시작해도 된다. 너의 이름으로. 제가요? 내가 결혼 전에 회사원으로 10년 일했지 않니? 사람 관리, 행사 운영, 그 정도는 익숙할 거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은 누구보다 깊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죠. 대성문화재단. 그곳에 출근하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직원이 5명. 운영이 정체돼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거의 멈춰 있는 상태였죠. 저는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씩 정리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누구를 도와야 할지,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던 그 습관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자료를 정리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정을 짰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황혼이혼을 겪고 홀로 서야 하는 중년 여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었죠. 법률 상담, 심리 상담, 그리고 재취업 지원까지. 제가 그 자리에서 무엇이 필요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언론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작은 문화재단이 의미 있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갔죠. 그 보도에 제 이름이 실렸습니다. 한미숙, 대성문화재단 이사장, 그리고 한 줄, 대성그룹 한정훈 회장의 따님. 신문에 그 줄을 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게 누구였을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기사가 나간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번호로 15번이 더 왔습니다. 결국 받지 않았죠. 그날 저녁 자녀들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외할아버지 댁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약속을 잡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달려왔고 서연이는 망설이다가 결국 왔습니다. 서연이는 거실에 들어서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27의 그 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분노로 차 있었죠. 엄마, 어떻게 이래? 앉아, 서연아. 엄마가 외할아버지 딸이라는 거 왜 한 번도 안 알려줬어? 아빠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게. 평생 거짓말한 거야? 우리 가족 전부를? 저는 한참 동안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 엄마가 한미숙으로 살아내고 싶었던 거야. 그게 거짓말이 아니면 뭔데? 아빠도 평생 속았잖아. 아빠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간 거 아니야? 엄마가 솔직하지 못해서. 지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그건 아니야. 너 아직 모르는 게 많아. 오빠는 다 알아? 오빠가 엄마 편 든다고 다 옳은 게 아니야. 저는 서연이의 분노를 가만히 받아냈습니다. 이 아이가 이러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친가에 늘 가까웠던 아이였습니다. 명품 백을 사주는 고모, 용돈을 듬뿍 주는 아빠, 그 사이에서 자란 아이였죠. 그 세계가 무너지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서연아, 내가 화나는 거 알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한 가지만 들어줘. 엄마는 평생 너희한테 진실하지 않은 적이 없어. 단지 엄마 안에 있는 한 부분을 잠시 내려놓고 살았을 뿐이야. 서연이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빠가 다른 사람이 있어. 2달 전부터 지훈이가 알고 있었어.
할머니와 고모도 그 사람 알아. 같이 식사도 했어. 서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지훈이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이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 사람, 아빠 회사 본부장 부인 아니야?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부장이 작년에 아빠한테 들어왔지. 그 본부장 부인이야. 본부장도 알고 묵인했다는 소문이 있어. 아빠 라인 타려고. 서연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 저는 서연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평생 강한 척하고 살아왔던 아이가 그날 처음으로 제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그 사이 시댁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간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이 그 기사를 보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동명이인인 줄 아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사진이 실린 다른 기사를 보시고는 의자에서 쓰러질 뻔하셨답니다. 준이에게 곧장 전화하셨고 준이가 부랴부랴 달려왔다고 하더군요. 준석은 그날 회사 임원회의 중이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휴대폰을 건넸다고 합니다. 화면에 떠 있는 기사 제목을 본 순간 그가 회의실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고 임원들이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대성그룹 한정훈 회장의 따님이라는 그 한 줄에 한솔식품의 모든 거래처가 흔들렸습니다. 한솔식품의 가장 큰 거래처가 대성그룹 산하 유통 채널이었으니까요. 준석은 그 채널을 통해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그게 사실은 처갓집 덕분이었다는 걸 본인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무렵 외도녀의 신원도 일부 흘러나왔습니다. 한솔식품 본부장 부인.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다 한솔식품 인테리어 공사를 맡으면서 준석과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본부장은 한 달 전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준이의 인스타그램이 화제가 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평소 명품 가방과 호텔 한정식, 해외여행을 자랑처럼 올리던 그녀의 계정에 누군가가 옛 글들을 캡처해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지방 출신은 안 된다. 친정이 든든해야 한다는 식의 글들이었죠.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결국 준이는 계정을 모두 닫았습니다. 소식들이 흘러 제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고 안타깝지도 않았죠. 그저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는 일을 멀리서 바라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단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어딘가에 준석이 있을 거고 어머님이 있을 거고 준이가 있을 겁니다. 복수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자리로 돌아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돌아오니 그들이 있던 자리가 흔들리고 있었던 거였죠. 조용한 복수는 소리가 없습니다. 칼을 드는 것도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손을 거두면 됩니다. 그동안 받쳐왔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으면 지탱하고 있던 것들이 스스로 무너집니다. 저는 그 방식을 택했습니다. 봄이 오기 전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친정집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는데 들여보내야 하는지 묻는 거였습니다. 이름은 안 됐지만 저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직감했습니다. 직접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라고 했죠.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그 남자는 가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죠. 경비원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남자가 비를 다 맞으며 서 있다고, 많이 취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산을 들고 내려가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끝내야 한다고요. 대문 앞에 준석이 서 있었습니다. 흠뻑 젖어 있었죠.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양복은 몸에 쫙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서 있는 자세도 불안정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수가 쉰 목소리였습니다. 나 어떡하면 돼? 저는 그 말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어떡하면 되냐고요? 이 사람이 저한테 그걸 묻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사람이, 다른 여자와의 다음 계획이 있다던 사람이 이제 와서 어떡하면 되냐고 묻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순간 이 사람이 완전히 낯설었습니다. 준석 씨,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같이 일했던 직원들, 거래처 사장들, 그리고 스스로한테요. 준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이제 아무 자리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상처가 아물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였죠. 흉터가 된 뒤에는 그저 말일 뿐이었습니다. 비 맞지 말고 들어가세요. 저는 우산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등 뒤에서 고요하게 내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평소답지 않게 검소한 옷차림으로요. 경비원이 막자 어머님은 제 이름을 부르셨고 그 소식이 위로 전달됐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려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요. 로비에서 마주했습니다. 어머님은 많이 야위어 계셨습니다. 늘 꼿꼿하게 세우고 다니시던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고 얼굴에 그늘이 깊었죠. 저를 보시자마자 두 손을 모으시더니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으려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손을 들어 만류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미수가 제발.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했어. 그건 인정해. 근데 서연이만큼은 할머니가 볼 수 있게 해다오. 내가 뭘 해도 좋으니까. 저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자리를 상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무릎 꿇으시는 날이 온다면 어떤 기분일까? 통쾌할까? 눈물이 날까? 그런데 막상 마주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피곤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저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딸이에요. 손녀와의 관계는 서연이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에요. 제가 막거나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할머니인데. 어머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 기억하세요? 어머님이 입을 다무셨습니다. 제가 빈손으로 들어왔다고 하셨죠.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고요. 어머님 아들이 너무 오래 참아준 거라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 담담히 짚었죠. 그 말들이 지금도 여기 있어요. 가슴을 가볍게 짚으며 말했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 앞에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상황 때문인지 이제는 구별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로도 살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삼켜왔던 무언가가 드디어 숨구멍을 찾은 것 같았죠. 들어가세요, 어머님. 몸 건강하세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어머님이 그 자리에 여전히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올라오는 내내 저는 서연이를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엄마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자기를 지키는 법을 보여줬다고 생각할까요? 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무릎 꿇는 법을 가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이 아이가 알고 자랐으면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시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무언가에 묶여있던 매듭이 풀어진 듯한 느낌이었죠.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예년보다 일찍 폈고 바람이 달았습니다. 재단의 첫 사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황혼이혼을 겪은 여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었죠.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에 바치고 어느 날 빈손이 된 여성들에게 법률 상담, 재산 분할 자문,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상담 전화를 직접 받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0살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다고, 자식들도 다 컸으니 새 인생을 살겠다고 했다고. 자기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서 가진 게 없는데 어떡하면 되냐고 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지금 많이 무섭죠? 네, 무서워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어두운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가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밖을 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에게 이 말을 해줄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괜찮다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가면 된다고. 그 한마디가 그때는 그렇게 간절했었는데. 그해 가을 한 경제 매거진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올해의 주목받는 여성 기업인이라는 특집이었죠.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아직 보여줄 것보다 해나가야 할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단 사업을 알릴 수 있다는 말에 결국 응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는 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됐습니다. 기자는 젊은 여성이었고 꼼꼼하게 준비해 온 질문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사업 이야기였죠. 그런데 마지막 즈음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무시한 대가는 반드시 돌아오더라고요. 기자가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복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는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저절로 자기 자리를 찾아간 거고요. 저는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기자가 잠시 펜을 멈추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후회는 없으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단 마당에 심어둔 작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30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여기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깝다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가 실린 날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잘했다. 그 한마디에 또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의 칭찬에는 무장해제가 되더라고요. 준석의 회사 소식은 그 무렵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거래처 이탈이 이어졌고 주주총회에서 경영진 교체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준석은 2번을 버텼지만 3번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대표이사 사임. 그 소식은 경제뉴스 하단에 짧게 실렸습니다. 그 몇 줄이 준석에게는 전부였을 겁니다. 외도녀와의 관계도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준석의 통장이 얇아지자 그 여자는 연락이 뜸해졌고 결국 떠났다고요. 자랑하고 다니던 골프 모임, 동창 모임에서도 하나둘 전화가 끊겼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주 짧은 순간 쓸쓸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이 쓸쓸했습니다. 준이는 결국 본가에서도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망가졌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단 행사가 있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행사장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죠. 27의 그 아이는 그날 입은 단정한 정장이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요. 지난 몇 달 사이에 부쩍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쪽에 손님 더 오셔. 서연이가 사람들을 안내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길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모자를 눌러쓰고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서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멀어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누군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준석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가 제 시선을 따라가더니 잠시 멈칫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한번 가볍게 잡았다 놓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들어가자. 손님들 기다리셔. 저는 서연이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똑바로요. 더 이상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준석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도 혼자 그 길가에서 제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고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는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려 했습니다. 인간적인 연민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일어난 감정은 딱 하나였습니다. 후련함이었습니다. 깊고 조용한 오래 묵은 무언가가 내려앉는 후련함. 그날 밤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그 불빛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28배 시작한 결혼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될 줄도 몰랐죠. 인생은 늘 제가 예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또 살아볼 만하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미숙입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서연과 지훈의 엄마이고 재단의 이사장이고 무엇보다 저 자신인 한미숙으로 이 이름으로 이제 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한 여자가 30년의 침묵을 거쳐 자기 이름을 되찾은 이야기였죠. 미숙 씨의 사연을 들으며 우리는 묻게 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를 살아온 누군가가 그 인내의 끝에서 만난 것은 무엇일까요? 보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자체로 견뎌낸 인생이라는 답이었을까요?
미숙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온 것 뿐이라고. 그랬더니 세상이 자기 자리를 찾아갔다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복수도 화려한 반전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저 한 걸음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용기. 그 한 걸음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숙 씨의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그늘에서 자신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면 미숙 씨의 말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이 가장 어두운 순간이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가면 분명히 달라진다는 그 말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